한때는 기술의 최전선이었던 태국. 그러나 최근 세계의 신뢰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태국 총리는 믿기 어려운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없다면 우린 끝이다. 이 말에 국민들은 놀랐고 외신들은 이를 두고 태국판 항복 선언이라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태국에 준 마지막 카드. 그것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이 아닙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지금은 디지털 위기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세계 곳곳의 공공 시스템이 무너지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스의 재정 위기 때도 있었고 스페인의 의료망 마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늘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외부인이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는 시스템 앞에서 늘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무력함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태국 방콕에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열기가 아니라 긴장감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입국 심사대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긴 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미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요. 태국 정부는 저를 불렀습니다. 디지털 행정 개혁 프로젝트의 외부 자문이었습니다. 명함엔 그렇게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찾아내고 보고서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에 익숙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첫 회의는 정부청사 3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태국 정부 관료들이 10명쯤 앉아 있었고 저는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 관료가 말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괜찮습니다. 단지 약간의 보완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괜찮다면 왜 저를 불렀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태국의 공공 시스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밤새 자료를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태국의 공공 네트워크는 여러 나라의 저가 솔루션을 짜깁기 한 구조였습니다. 독일제도 있었고 중국제도 있었고 인도제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 방에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국 공공 네트워크가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여권 발급, 공공의료, 교통망 통제 시스템이 모두 정지된 상태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청사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신호등이 깜빡이지 않았고 차들은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경찰들이 수신호로 교통을 정리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내비게이션이 작동 안 해요. 교통카드도 안 되고요. 현금만 받습니다. 청사에 도착하자 더 큰 혼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관료들이 모여서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백업 서버는 왜 작동 안 하는 거야? 다른 누군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모르겠대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대요. 저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이미 15명쯤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국 관료들, 유럽에서 온 기술자들, 그리고 미국 보안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한 미국 전문가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이미 취약했어요. 여러 나라 솔루션을 섞어 쓰면서 보안 구멍이 수십 군데 생긴 겁니다. 지금은 그 구멍들이 다 뚫린 상태예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복구는 가능한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소 한 달은 걸릴 겁니다. 그것도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태국은 너무 많은 나라의 기술에 의존했고 정작 자신들의 시스템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방콕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거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다시 움직이게 할 방법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계속 봤습니다. 병원에선 환자 기록을 찾지 못해 수술이 미뤄졌고, 공항에선 여권 확인이 안 돼 수천 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한 여성이 카메라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해외에 있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분석가였지 해결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제를 찾을 수는 있어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사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복도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국 총리도 와 있었습니다. 총리는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유럽 전문가 한 명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최신 솔루션을 도입하면 됩니다. 비용은 약. 그가 숫자를 말했을 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한 태국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돈이면 새 병원을 10개는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유럽 전문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싸게 하려다가 지금 이 꼴이 된 겁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셔야죠. 저는 그 말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태국을 탓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시스템 선택은 태국 정부가 했지만 그 솔루션을 판 것도 우리였습니다. 유럽 회사들이었고 미국 회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값싼 제품을 팔고 문제가 생기면 비싼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신문들은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무능한 정부, 국민을 방치하다, 디지털 재앙, 누가 책임질 것인가. 헤드라인들이 점점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저는 점심도 거른 채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태국 관료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디지털부 차관이었습니다. 마리안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우리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요.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 보좌관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총리님,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총리가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 정부에서 기술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디지털 안전관리청에서 전문가 파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장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우리에겐 이미 미국과 유럽의 최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한국 기술은 너무 복잡하고 비쌉니다. 게다가 우리 시스템과 맞지도 않을 겁니다. 다른 관료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자기네 나라에선 잘할지 몰라도 우리 상황은 다릅니다. 차라리 검증된 서구 기술을 쓰는 게 낫습니다. 저는 듣고 있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한국의 제안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최소한 선택지는 많은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자 한 장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리안 씨는 독일 분이시잖아요. 한국을 옹호하실 이유가 없을 텐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말이 흐려졌습니다. 저도 사실 한국 기술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제가 왜 그들을 거론했는지도 확실치 않았습니다. 다만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한국 측 제안서를 받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미국과 유럽 전문가들의 방안입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차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신호등은 반쯤만 작동했고 가게들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한 노점상이 손전등을 켜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자결제가 안 되니 현금만 받는다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엔 수십 통의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각국 언론의 취재 요청이었습니다. 태국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복구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한 통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한 통의 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한국디지털안전관리청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태국 공공망 재건 제안서. 저는 클릭했습니다. 제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훑어봤습니다. 하지만 점점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제안서는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솔루션을 사세요라고 한 반면 한국은 이렇게 바꾸시죠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스템 복구만 제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공질서 개선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장기적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마치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체질을 바꾸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뭐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그리고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거부할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선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인지 경찰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오늘 본 것들이 맴돌았습니다. 혼란스러운 거리, 지친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한국의 제안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아침,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호텔 로비에 내려갔을 때 직원들이 수기로 체크아웃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었습니다. 한 투숙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예약 기록이 어디 갔어요? 내가 돈을 냈다고요.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거리로 나서자 더 심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은행 앞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현금 인출기가 작동하지 않아 창구에서만 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기다리다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축했지만 구급차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긴급 전화망도 불안정했습니다. 청사에 도착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문가 팀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중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건 우리 능력 밖입니다. 회사에서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유럽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기술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마리안. 하지만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너무 엉망이라 어디서부터 손 떼야 할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정부가 해결할 문제죠. 우린 기술자일 뿐이에요. 회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북적대던 곳이 이제는 몇 명만 남았습니다. 태국 관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총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늙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장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총리님, 아직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한국에 의존하면. 총리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의존이라고요? 지금 우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거리에서 쓰러지고 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과의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면에 한국디지털안전관리청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처음 봤습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디지털센터 팀장 정민수입니다. 정민수는 차분했습니다. 다급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태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는 걸 압니다. 그의 한국어를 통역사가 태국어로 옮겼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시스템을 고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바꾸러 갑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한 태국 관료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민수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거기엔 복잡한 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응급복구입니다. 이틀 안에 핵심 시스템을 다시 가동시킵니다. 병원, 공항, 은행부터입니다. 둘째, 임시 보안망 구축입니다. 추가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장기 재건 계획입니다.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통합합니다. 저는 듣고 있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틀이요? 미국 팀은 최소 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정민수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속도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분명할 뿐입니다. 완벽함보다 작동이 먼저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정민수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답장이 곧 왔습니다. 해봐야 알겠지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날 밤 한국팀 도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5명의 전문가가 내일 오전 방콕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태국 언론은 이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태국에 손 내밀다 디지털 구원 투수, 한국에서 온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논평가가 방송에 나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맹신해선 안 됩니다. 그들도 결국 자기네 이익을 위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또다시 외국에 종속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며 불편했습니다. 물론 경계심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팀은 어떤 사람들일까? 정말 이틀 안에 뭔가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한국팀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입국장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그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큰 짐가방을 끌고 나왔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짧게만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리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정민수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마리안입니다. 어제 화상회의에서 그가 멈춰 섰습니다. 아, 기억합니다. 이틀이 가능하냐고 물으셨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보여드려야죠. 그들은 곧장 청사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청사 지하엔 중앙 서버실이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짐을 풀자마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케이블을 연결하고 서버를 점검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말이 적었습니다. 서로 눈빛만 교환하며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 함께 일한 팀 같았습니다. 한 사람이 문제를 발견하면 다른 사람이 즉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정민수가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먼저 병원 네트워크부터 살립니다. 환자 기록 시스템 최우선입니다. 팀원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서너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켜보다 지쳐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밥도 간단히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됐습니다. 저는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일했습니다. 새벽 2시쯤 한 팀원이 소리쳤습니다. 팀장님, 병원 시스템 살아났습니다. 서버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태국 관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복구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복구였습니다. 정민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피곤함보다 확신이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셨습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우린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시스템이 멈추면 누가 제일 힘들까
그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이 기술을 팔러온 반면 이들은 해결을 하러 왔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아침이 보였습니다. 거리엔 여전히 혼란이 있었지만 어제보단 나아 보였습니다. 병원들이 다시 환자를 받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서버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한 지 20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이틀 안에 핵심 시스템을 살리겠다고. 이제 하루도 안 남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해낼 것 같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청사로 갔습니다. 복도에서 관료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공항 시스템이 돌아왔어요. 은행 전산망도 다시 작동합니다. 서버실로 내려갔습니다. 한국팀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보다는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각자 맡은 부분을 차분히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수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엔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었습니다. 그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후까지 이 세 곳을 마무리합니다. 교통관제 시스템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의 질서였습니다. 15명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데도 부딪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팀원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팀장님, 교통관제 서버 일부가 물리적으로 손상됐습니다. 교체가 필요합니다. 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예비장비 가져오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예비장비요? 가져오셨습니까? 정민수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최악을 대비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준비해왔습니다. 오전 11시쯤 태국 교통부 장관이 서버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교통관제가 언제 복구됩니까? 도심 곳곳이 마비 상태입니다. 사고도 계속 나고 있어요. 정민수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2시간 안에 부분 가동, 오후 5시까지 완전 복구 예정입니다. 장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입니까? 오늘 안에 가능합니까? 약속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한국팀은 식사도 걸었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간단히 먹으며 계속 일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샌드위치를 사서 그들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한 팀원이 고맙다며 받아 먹었습니다. 오후 2시 첫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교통관제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방콕 시내 지도가 떴고 주요 교차로의 신호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녹색 불빛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태국 관료들이 모니터를 보며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여성 공무원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며칠간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거리를 봤습니다. 신호등이 다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은 한숨을 돌렸고 시민들은 휴대전화로 그 광경을 찍었습니다. 한 택시 기사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어. 옆차 운전자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거리에 활기가 돌아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4시,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스템이 복구됐다는 소식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응급실은 여전히 바빴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간호사들이 컴퓨터로 환자 기록을 찾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차트를 보며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지옥이었어요. 환자 이력을 몰라서 약도 못 썼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였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소아과 병동에도 들렀습니다. 한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어머니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기록 찾았습니다. 알레르기 있네요. 이 약은 쓰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이 멈춘다는 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팀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부터 살렸던 겁니다. 청사로 돌아왔을 때는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서버실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총리도 와 있었습니다. 모두가 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민수가 마지막 키보드를 쳤습니다. 교통관제 시스템 완전 복구 완료했습니다. 화면에 방콕 전체 지도가 떴습니다. 모든 교차로가 녹색으로 빛났습니다.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총리가 정민수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정민수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응급처치를 한 겁니다. 이제 진짜 치료가 시작됩니다. 총리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스템을 다시 통합하고 보안을 강화하고 구조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정민수의 말에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3달쯤 걸릴 겁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한국팀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이틀 만에 기적을 이뤄내다 태국 공공망, 한국 손으로 되살아나 앵커들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외신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럽 언론은 한국의 디지털 외교, 새로운 모델이 되다라고 썼습니다. 미국 방송은 속도와 정확성, 한국팀이 보여준 전문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판도 있었습니다. 한 태국 논객이 방송에 나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너무 의존하게 된 건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제 우리 시스템은 한국 손에 달린 겁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오해였습니다. 한국팀은 의존을 만들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그들을 지켜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국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서버실에서 한국 팀원 한 명이 태국 기술자들에게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여기 이 부분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태국 기술자들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정민수도 관료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는 태국 분들이 직접 관리하실 수 있게요.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들은요? 저희는 곧 떠납니다. 필요하면 원격 지원은 하겠지만 주인은 당신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도움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의존시키는 게 아니라 독립시키는 것.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방콕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신호등도, 건물 조명도, 거리의 네온사인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외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 가족이 함께 걸으며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모두가 알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위기의 시작, 혼란, 절망, 그리고 반전. 한국팀의 등장과 그들이 보여준 것들. 저는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도구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쓰느냐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쓰느냐다. 정민수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국과 태국 정부 간 공식 협약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도 참석하게 됐습니다. 행사장은 정부 청사 대강당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태국 관료들, 한국 대사관 사람들, 언론, 그리고 시민 대표들. 무대 중앙엔 2개의 의자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총리가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원고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최악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나라가 멈췄고 국민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저는 무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한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총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우린 끝이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전합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현장에서 밤낮 없이 일해준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어서 정민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태국 국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더 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겪었고 그걸 극복했으니까요. 저희가 떠나도 태국은 잘할 겁니다. 이미 배우셨으니까요. 협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총리와 한국 대사가 악수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정민수를 찾았습니다. 그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벌써 떠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젠 태국 분들이 하실 차례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이건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었잖아요. 정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움받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요. 이젠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함께 사는 방법 아닙니까? 저는 더 물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 단순하고 명확해서 오히려 강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의 거리는 다시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차들이 움직이고 가게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분석과 데이터를 나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제가 본 것, 느낀 것, 배운 것을요. 기술의 시대에 우리는 속도를 중시한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걸 보여줬다. 신뢰였다. 그들은 빠르게 일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정확하게 일했지만 완벽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저는 문장을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의미를 담은 글이었습니다. 한국팀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콕에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후속 작업을 지켜봐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청사에 나가 태국 기술자들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태국팀은 한국에서 배운 걸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매뉴얼을 펴고 차근차근 해결했습니다. 막히면 한국팀의 화상으로 문의했고 답변은 빠르게 왔습니다. 한 태국 기술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다른 외국 전문가들은 우릴 무시했는데 한국팀은 우리한테 가르쳐줬어요. 마치 동료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위에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태국 사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모델을 참고해 디지털 시민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디지털 기술과 보안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수업엔 500명이 넘게 신청했습니다. 저도 한 수업에 참관했습니다. 강사는 태국 젊은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한국팀에게 배운 걸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리를 알면 쉽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수강생 중 한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도 할 수 있을까요? 강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그 노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전직 교사였습니다. 며칠 전 일을 겪고 깨달았어요.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걸요. 저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위기는 사람들을 깨웠고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나쁜 일이었지만 좋은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 무렵 태국 언론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한국 의존을 우려했던 매체들이 이제는 협력의 모델이라고 썼습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 태국의 새로운 길을 열다 디지털 독립, 한국이 보여준 방법.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오해했다. 그들은 우리를 지배하려 온 게 아니었다. 함께 서려 했던 것이다. 진짜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억누르지 않는다. 일으켜 세운다. 저는 그 칼럼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외교를 보여줬습니다. 힘이 아니라 협력으로, 지배가 아니라 동반으로.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태국이 장기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총리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한국의 조언을 받되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하겠습니다. 외국 솔루션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기술을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배운 걸 다른 나라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나라가 이제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선순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총리님, 한국 모델을 따른다는 건 한국처럼 되겠다는 뜻입니까? 총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의 정신을 배우는 겁니다. 사람 중심의 기술, 공존의 철학, 그런 것들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위기에서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총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겸손입니다. 우린 너무 자만했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스템은 허약했고 우린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젠 다릅니다. 우린 배웠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메모했습니다. 정치인의 말치고는 솔직했습니다. 보통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하는데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성장이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출근하고 누군가는 쇼핑하고 누군가는 친구와 걸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며칠 전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스템이 멈추면 일상도 멈춥니다. 그리고 일상이 멈추면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마리안,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너무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원했습니다. 그래프와 표를요. 하지만 저는 이번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진실은 숫자로 담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물, 안도의 한숨, 희망의 미소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술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저는 웃었습니다. 아마 본사는 당황할 겁니다. 저는 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썼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옳다고 믿는 걸 썼습니다. 며칠 후 저는 태국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특별한 수업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에게 최근 사태를 설명하고 디지털 시민의식을 가르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당엔 300명쯤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강사는 정부 관료였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손들이 올라갔습니다.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시스템이 해킹당했어요. 모든 게 멈췄고요.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린 도움을 받았죠. 어디서요? 한국이요. 여러 학생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강사가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이 도와줬어요. 근데 왜 한국이 도와줬을까요? 돈을 벌려고, 유명해지려고. 학생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냥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강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답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힘입니다. 돈이나 무기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능력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세요. 강해지되 남을 짓밟지 말고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요. 저는 뒤에 앉아 그 수업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세대가 배우고 있었습니다. 위기에서 얻은 교훈을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 태국은 달라질 겁니다. 수업이 끝나고 몇몇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독일이요. 와, 멀리서 오셨네요.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배우러 왔어요.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른이 학생한테 배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배움엔 나이가 없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곧 독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태국에서 할 일은 거의 끝났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싫었습니다. 여기서 뭔가 중요한 걸 경험했습니다.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방콕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이 불빛들이 꺼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빛났습니다. 더 밝게, 더 확실하게.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위기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태국은 배웠고, 변했고, 성장했다. 그리고 그 시작엔 한국이 있었다. 독일로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함부르크의 작은 사무실에서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유럽 디지털 위원회였습니다. 마리아님, 태국 사례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 브뤼셀에서 열리는 국제 디지털 포럼에서요.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발표요? 저는 분석가였지, 연설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알려져야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발표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슬라이드를 만들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만으론 그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한국팀이 서버실에서 일하는 모습, 시민들이 신호등을 보며 환호하는 장면,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사진. 이것들이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브뤼셀에 있었습니다. 포럼 회장은 거대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유럽 각국 관료들, 기술 기업 대표들, 학자들이었습니다. 제 순서가 왔습니다. 무대에 올랐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리안입니다. 지난 2달간 태국에서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방콕의 혼란스러운 거리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은 태국 공공망이 마비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신호등이 꺼지고 병원이 멈추고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기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태국은 너무 많은 나라의 시스템을 섞었었고 정작 자기 시스템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미국과 유럽 전문가들이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구의 전문가들이 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하지만 우린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비싼 솔루션을 팔려 했을 뿐입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왔습니다. 화면에 한국팀 사진이 떴습니다. 15명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시스템을 파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려 했습니다. 저는 정민수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본다고. 시스템이 멈추면 누가 제일 힘든지 생각한다고. 그래서 병원부터 살렸습니다. 완벽함보다 작동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이틀 만에 복구된 시스템 현황이었습니다. 미국 팀은 한 달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틀 만에 핵심 시스템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선순위였습니다. 한국팀은 모든 걸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급한 것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태국 기술자들에게 직접 운영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의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독립을 도왔습니다. 다음 사진은 태국 학생들 수업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태국은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을 시작했고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모델을 배우되 태국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은 도구다.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 쓰느냐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청중을 봤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팔고 있습니까? 솔루션입니까? 아니면 의존입니까? 우리는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착취하고 있습니까?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불편한 침묵이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길을 보여줬습니다. 힘으로 지배하지 않고 협력으로 동행하는 길이요. 저는 15년간 이 일을 했지만 이번처럼 감동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쓰일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봤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태국 총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우린 끝이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방향이었다고. 우리 모두가 가야 할 방향 말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제 말이 전달됐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발표 후 여러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 독일 관료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식 접근을 연구해봐야겠어요. 프랑스 기업 대표도 말했습니다. 협력 모델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있었습니다. 한 미국 컨설턴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한국도 결국 자기 이익을 챙길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본 건 달랐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겠죠. 하지만 방향은 옳았습니다. 그날 저녁 포럼 참석자들과 만찬이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 디지털 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마리안,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을 미화한 건 아닙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화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본 걸 말했을 뿐입니다. 물론 한국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태국에서 그들이 한 일은 존경받을 만했습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배울 게 많습니다. 유럽은 너무 오래 우월감에 빠져 있었어요. 변해야 할 때입니다. 만찬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태국 관료들, 한국팀, 그리고 학생들까지. 정민수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리안 씨, 발표 영상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일을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요. 사실 저흰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닌데 과찬이십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세상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줬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음 날 아침, 포럼 이틀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패널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국제 협력이었습니다. 다른 패널들이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공유, 표준화, 규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협력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 돈을 주고받는 것? 아닙니다. 진짜 협력은 함께 서는 겁니다. 한쪽이 넘어지면 다른 쪽이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저는 태국 사례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태국의 시스템만 준 게 아닙니다. 자신감을 줬어요. 당신들도 할 수 있다고, 우린 그냥 도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협력입니다.
한 독일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국익도 있고 경쟁도 있는데요. 저는 답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시도는 해야 합니다. 계속 이전 방식만 고집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토론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벨기에 정부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마리안 씨, 제가 지금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아프리카 국가 디지털 지원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물어보세요. 우리가 주고 싶은 걸 주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걸 함께 만드세요. 그리고 가르치세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요. 그녀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팀처럼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한국 팀처럼요. 포럼이 끝나고 저는 브뤼셀 거리를 걸었습니다. 유럽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세련됐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지만 방콕의 그 뜨거운 생명력은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기술을 만들고 기준을 정하고 다른 나라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이끄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프로젝트 제안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협력적 디지털 지원 모델 연구였습니다. 한국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 지원은 일방적이어선 안 된다. 진짜 지원은 상호 성장이다. 돕는 사람도 배우고 도움받는 사람도 가르친다. 그렇게 함께 나아간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론 브뤼셀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문득 방콕이 그리워졌습니다. 그곳의 혼란과 열기가,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 그리웠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태국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거기는 어때요? 시스템 잘 돌아가나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완벽해요. 우리 이제 혼자서도 잘해요. 다음엔 우리가 다른 나라 도울 차례예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배운 걸 나누는 거죠. 네, 한국에서 배운 대로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세상은 넓었고 문제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결책도 있었습니다. 함께 한다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아시아로 갔습니다. 이번엔 방콕이 아니라 마닐라였습니다. 필리핀도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었고 저를 불렀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열기, 비슷한 혼란. 하지만 이번엔 저는 달랐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정부 회의실에서 관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리안 씨, 우리 시스템이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먼저 태국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시작부터 한국팀의 개입, 그리고 회복까지 전체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필리핀 관료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한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다면 그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태국에 먼저 연락하세요. 태국이요? 그들이 논란표를 지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태국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배운 걸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과도 연결해 줄 겁니다. 이게 바로 협력의 연쇄 반응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태국 디지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친구가 받았습니다. 마리안,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필리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쪽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친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가 도움받았으니 이젠 도울 차례잖아요. 한국에도 연락해볼게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팀과 한국팀이 함께 마닐라에 왔습니다. 합동 지원팀이었습니다. 태국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눴고 한국팀은 기술적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도움을 받던 태국이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고 있었습니다. 선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필리핀 회의실에서 태국 기술자가 발표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막막했죠. 하지만 한국이 도와줬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필리핀 관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관료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위로가 됩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은 시스템을 점검했고 태국팀은 필리핀 기술자들을 교육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돼요. 저희도 이렇게 배웠어요. 태국 기술자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도움받은 자가 도움 주는 자가 되다. 이것이 진정한 발전이다. 며칠이 지나자 필리핀 시스템도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태국만큼 심각한 위기는 아니었기에 빠른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쉬웠습니다. 마지막 날, 세 나라 팀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한국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면 어떨까요? 서로 돕고 배우고 성장하는 거죠. 태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죠. 필리핀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위기가 협력을 낳았고 협력이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정민수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퍼져나가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죠.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요. 정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과거에 도움받았어요. 한국도 어려울 때가 있었죠. 그때 여러 나라가 도와줬습니다. 이젠 우리 차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애의 실천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이제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 마닐라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섬들이 보였습니다. 각각 떨어져 있지만 바다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나라들도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따로 있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번엔 본사가 요구한 형식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대로 썼습니다. 제목은 협력의 연쇄 반응 태국에서 필리핀까지였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 후 본사 이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리안, 이 보고서는 뭡니까? 형식도 안 맞고 데이터도 부족하고.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이사님, 어떤 진실은 숫자로 담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님, 저는 15년간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제 방식대로 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입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함부르크의 하늘은 흐렸지만 제 마음은 맑았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태국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리안, 들었어요? 베트남도 우리한테 도움 요청했대요. 우리 네트워크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요. 당신들이 시작한 거예요.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그냥 분석가였습니다. 문제를 찾고 보고하고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변화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했고 그 결과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소리 안 내고 움직이는 나라구나.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방콕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위기 때문이 아니라 축하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 출범식이었습니다. 행사장은 방콕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10개국에서 대표들이 왔습니다.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한국도 왔습니다.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특별 고문 자격이었습니다. 무대에는 큰 화면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엔 네트워크 로고가 떠 있었습니다. 10개의 손이 서로 잡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래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서고 함께 나아간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태국 총리가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1년 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최악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우린 끝이었을 거라고. 그 말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이상을 줬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필리핀을 도왔고, 베트남을 도왔고, 계속 돕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총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드는 이 네트워크는 한국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협력의 정신, 그게 우리의 기반입니다. 이어서 한국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정민수였습니다. 그는 1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담담하고 차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작만 했을 뿐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태국이, 필리핀이, 베트남이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뿐입니다. 태국이, 필리핀이, 베트남이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보세요. 이건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만든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배우고, 서로 돕기로 결심한 결과입니다. 정민수가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앞으로 이 네트워크는 더 커질 겁니다.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희 도움 없이도 잘 굴러갈 겁니다. 그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독립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앉아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1년 전 혼란 속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필리핀 장관이 다가왔습니다. 마리안 씨, 덕분에 저희도 여기 있게 됐어요. 처음 마닐라에 오셨을 때 기억나요? 저희 얼마나 불안했는지.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르시죠? 이젠 다른 나라를 도우시잖아요. 베트남 대표도 합류했습니다. 저희는 전쟁도 겪었고 재난도 많았지만 이번처럼 빨리 협력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태국이 전화하자마자 달려와 줬거든요. 태국 친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도 도움받았으니까요. 당연한 거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사람들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정민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리안 씨, 1년 만이네요. 그동안 어떠셨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바빴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당신들이 한 일을 전파하느라요.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정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거 좋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세상이 나아지겠죠.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디 가세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글쎄요. 필요한 곳이 있으면 가겠죠. 그게 저희 일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총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이 네트워크는 매년 디지털 협력상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진심으로 도운 개인이나 팀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총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상자는 한국재난디지털센터 정민수 팀장과 그의 팀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민수는 놀란 표이었습니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고 상패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감은 짧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한 모든 분들 것입니다. 태국팀, 필리핀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것이에요. 우리는 함께 했을 뿐입니다. 그는 상패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건 제 사무실이 아니라 여기 네트워크 본부에 두겠습니다. 모두의 노력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저는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공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모두와 나눴습니다. 행사가 완전히 끝나고 저는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콕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지만 의미는 달랐습니다. 1년 전엔 위기 속의 도시였지만 지금은 희망의 도시였습니다. 정민수가 옆에 왔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 쐬러 왔어요. 생각할 게 많아서요. 그가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마리안 씨, 1년 전 기억나세요? 처음 만났을 때요. 저는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이틀이 가능하냐고 물었죠. 그때 솔직히 확신은 없었어요. 정민수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으니까.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결과는 훌륭했잖아요. 한 나라를 살렸고 네트워크까지 만들었어요. 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저희는 그냥 불씨를 댔을 뿐이고 불은 스스로 번졌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시작만 했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이어갔습니다. 그게 진짜 변화였습니다. 정민수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돈도 명예도 크게 바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정민수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도움을 받으셨대요. 유엔군 의사가 살려줬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받은 건 꼭 갚아야 한다고. 그가 저를 봤습니다. 근데 그 의사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이름도 나라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다른 방식으로 갚기로 하셨대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요. 정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그 정신을 이어받았어요. 누군가 도와줬으면 다른 누군가를 도우면 되는 거죠. 그렇게 선한 빛이 돌고 돌면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정민수가 물었습니다. 마리안 씨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글쎄요. 계속 이 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방식은 바꿀 거예요. 이제 숫자만 보는 분석가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분석가가 되려고요. 정민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세상엔 숫자 보는 사람은 많은데 사람 보는 사람은 적거든요. 우리는 한참 더 서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끼리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전화로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협력의 완성 1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1년 전, 한 나라가 무너졌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국이 손을 내밀었고 태국이 받았고 그 손길은 필리핀으로, 베트남으로, 10개국으로 퍼져나갔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기술의 시대에 우리는 속도를 숭배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것을 보여줬다. 신뢰였다. 그들은 빠르게 일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정확하게 일했지만 완벽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떠날 줄 알았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다른 나라를 지배하지 않는다. 함께 서게 한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이제 10개국의 믿음이 됐다. 보고서를 본사에 보냈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진실을 썼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마리안. 돌아보니 태국 친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왜 안 알려줬어요? 배웅하고 싶었는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 한 친구가 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바빠도 와야죠. 당신은 우리한테 특별한 사람이에요. 위기 때 함께 있어줬잖아요.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우리한테 연결해줬어요.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여기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여기서의 경험은 제 안에 남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줄 테니까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배우려 할 때 한국은 그 안의 질서를 보여줬다. 우리가 속도를 원할 때 한국은 방향을 알려줬다. 우리가 해답을 구할 때 한국은 질문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우리가 의존하려 할 때 한국은 독립을 선물했다. 저는 펜을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증인이 됐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겸손하지만 강력하게 그들은 움직였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비행기가 서쪽으로 날았습니다. 저도 집으로 돌아갔지만 제 마음 한켠엔 영원히 방콕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교훈도요. 진짜 힘은 무기가 아니라 손길이고 진짜 승리는 정복이 아니라 협력이며 진짜 강함은 홀로 서는 게 아니라 함께 서게 하는 것이라는 교훈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당신들이 보여준 길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그리고 한국이 심어준 씨앗을 더 많은 곳에 퍼뜨리기 위해.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